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때 시민이 무슨 역할을 해야 돼? 난 뭘 해야 되지? 이걸 사실 얘기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네. 그럼 두 갈식으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냥 시위에서 머리 하나 보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쭉 더듬어 가니까 음. 1978년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유신 반대 시위를 한번 크게 6월 달에 벌어진 일이 있는데 그때 멋모르고 인제 시위장에 나가서 그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야? 78 년부터 계산하면 한 40년 넘나요? 40-50년 대충 되죠? 계산해 보면은 그렇죠. 네. 40-50년 됩니다. 예. 네. 계속 말하자면 모든 시위에 참가를 했었어요. 아하하. 모든 시위에. 네. 그래서 어느 시기인가는 가령 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다든지 그 이후라든지 했을 때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왜 시위장에 나가야 돼? 이제 시위하지 않는 그런 국민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해 왔는데 최근에 나가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시위장에 가서 난 한 번도 지도부 같은 거 해본 일 없어요. 음. 수많은 군중의 하나로 어 n분의 1로 n분의 네. 1이었어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누군가 막 단상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니 "노." 그러고 나는 노제할 때도 n분의 1로 있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구나.'예요. 그러니까 시위를 했다는 게 무도한 정권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네. 그 항의의 방법으로 태국이 될 뻔하고 미얀마가 될 뻔하고 필리핀이 될 뻔한 나라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 왔구나 하는 효능감을 새삼 느끼게 된 거예요. 현장에서 네. 그게 다른 나라와 한국의 비교되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중진국에서 살짝 넘었으면 상층부들이 모든 권력과 부를 독식해서 나라가 정체되려는 네. 위험은 늘상 자리하는데 음. 그거를 끊임없이 막아낸 게 시민의 능력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거리에 나와서 구호 한번 외쳐 주고 목소리 한번 보탠 게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 왔구나. 그러니까 음. 시위 참여가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시위에 나가서 구호도 외쳐보고 목소리도 외치는 사람들 뇌리에 또 뭐가 있었느냐. 지금은 너무나 많이 개방돼 있고 소통 구조가 온라인으로 다양화돼 있지만 이렇게 콱 막혔던 시절에는요. 친구들하고 아는 사람하고 만나서 정부를 맨날 꾸며봤습니다. 정부를 음. 구성했었어요. 어떤 그 정부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지를 자기 인선을 해 보는 거네 쉽게 예. 얘기해서. 네. 우리끼리 맘대로 내 맘대로 만드는 네. 거예요. 그때 물론 그 시절 얘기에 대통령은 뭐 솔직히 김대중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아무도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에요. 음. 근데 제일 먼저 그때 떠오른 사람이 문화부 장관이었어요. 누굽니까? 김민기. 아. 지금 생각하면 이제 행정하는 거하고 그 사람의 명망성은 다른 거라는 네. 정도의 차이는 알아야 되지만 그래도 이건 기분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때 우리가 신뢰하고 정말 손을 붙들고 싶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막 소환해서 각 부처별 자리에 막 앉히는 음. 거야. 그래서 그런 장난을 즐겁게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그러면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조각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 때 제가 그 광우병 시위라고 부르는 네. 미국산 소고기 반대 시위를 열심히 나갔는데 음. 내가 복귀를 해 봤더니 그땐 안 될 시위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때도 열기가 대단했거든요. 안 될 시위를 열심히 했다. 좀 약간 예. 이해는 안 가는데. 예. 첫째는 미국산 소고기 검역 주권 포기라는 거에 이게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대선 불복의 성격이 더 강했지 네. 정부가 결정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세운 명분 자체가 그다음에 네. 임기 1 년이 안 됐을 시점에 일어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직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광우병 시위 덕분에 대선 100일 계획이라는 그 당시 MB 정부의 초기에 미친 듯이 몰아붙이려고 했던 그 핵심 과제 1번 중에 1 번이 의료 민영화였거든요. 음. 그리고 거의 모든 걸 민영화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저지가 됐거든. 그러니까 시위의 효능은 분명히 있었지만 '정권이 무너질 일은 아니었구나.' 네. 뭐 그걸 미뤄서 박근혜 시기 또 쭉 유추하면요. 이 정부는
시민 항쟁과 여권의 내부 분열과 또 뭐 이렇게 여론조사 반응 같은 시민의 여러 반응에 의해서 반드시 붕괴됩니다. 임기 못 채워요. 그 시점이 언제냐에 대해서는 논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맹세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섀도우 내각, 조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국가 구성을 꾸며야 됩니다. 사전적으로. 네. 네. 근데 어디 이걸 진지하게 할 일입니까? 그거는 가볍고 야당들이 할 재밌고 일이고. 유쾌하게. 네. 일단 대통령은 누구 뽑고 싶으세요? 기자한테 물어보면 난감하지. 정말 그 난감. 김광 선생님 하시죠. 그러니까, 뭐 속마음은 알지만 네.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그건 이재명 대표입니다. 왜 그래 하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할 필요가 없이 선택지가 없는 게 그 한국 현대사 100년사에서 저는 영웅론을 경계하는 그 이론을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 민중의 역사를 만들고 진보들은 맨날 그런 소리만 해오니까 네. 영웅은 이제 대표 상징이라는 의미로 얘기하죠. 근데 그게 대표 상징이었건 민중의 역사를 만들건 간에 그때 필요한 영웅의 존재감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국 현대사 100년사에서 박정희, 김대중 다음 단계에 인물이 한 번 꼭 필요한 지금 20년째 인물 부재 때문에 지금 나라가 계속 추락하는 중이거든요. 저는 인물이라고 단언컨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재명. 그다음에 이제 개헌과 더불어 저는 총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냥 현행 그냥 헌법 제도를 체계라고 따른다고 치고 하면 네. 꼭 필요한 총리를 발견했어요. 누굽니까? 좀 의외의 인물일 거예요. 의외 인물하니까 더 상상이 어려운데요. 그냥 아무나 이건 뭐 여야 네. 보수 진보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우리가 인선하는 거예요. 사회 전반에서. 사회 전반에서요. 예, 예. 아무나 뽑으세요. 책임질 필요 없는 말이니까. 총리 한 명만 뽑아주세요. 너무 어려운데 지금 머리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서요. 예. 우리 제 지금 이 구경 정치 비상구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네. 댓글에 인선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사실 총리라는 자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냥 대독이나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 전체를 통과하는 강력한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 사회 뭐 경제계가 뭐 굉장히 비틀거린다든가 교육이 이제 한계치에 이르렀다든지 뭐 여러 분야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요. 그 전체를 아울러서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는 정말로 그 공직 사회의 타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 정도로 정말 못 살던 나라가 이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 이걸 유지 지속 발전하려면요 정말 공직 사회가 비상한 전투 모드로 살아야 돼요. 일반 시민은 적당히 경제 성장의 혜택도 누리고 해외 여행도 하지만 내가 공직 사회에 들어간다면 거기서 여러 혜택도 누리겠지만 약간 그 좀 사명감. 네. 비상한 시국에 내가 역사를 만든다는 그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좋았던 시절에 공무원 사회들의 그 얘기 지금까지 전설처럼 전해지는 거 보면 옛날 그 지금 기재부라고 부르는 데가 경제기획원이었거든요. 네. 거기 관료들 아주 전설적인 얘기들 많거든요. 근데 공직사회 전체 또 지자체 전체가 지금은 느슨하다 못해 나 임기 동안 해먹는 자리처럼 변해. 이거 과언이 아니라 그렇게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공직사회를 엄벌에 처하고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부서를 막 잘라내고 네. 뭐 하고 쓸데없는 위원회들 다 쳐내고 네. 진보의 소신이라든 뭐 큰 정부 공무원 많이 뽑아서 이거 다 좀 뒤집고 네. 어쨌든 대개혁을 이룰 정말로 저승사자 같은 인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이름은 정청래다. 이 사람이 사석이나 유튜브에서 보이는 모습 보면 너무 개그캐 맞아요. 네. 좀 철없는 사람 같이 굴잖아요. 네, 이 사람 양면성 중에 법사위에서 보이는 그 모습이 사실 그 사람의 진면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역할이 주어지면
정말 자기를 안 아끼는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막말꾼이다, 운동권 떨거지, 별소리를 다 들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치 행보를 보면 한국의 공직사회가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때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어서 나에게 소임이 주어진다 그러면 네. 죽일 놈 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정말 인물이에요. 그 총리에는 정청래.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을 제대로 잡아야 되고 잡는다는 의미는 지금처럼 권력이 간섭할 수 없는 좀 선진국형 정상적 방송 체계를 자율성을 만들어야 부여하는 되고 형태로 가기 위한. 네. 그다음에 K컬처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 있고 네. DJ식으로 정말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을 철학에 충실하면서 소위 또 매서운 장관으로 역시나 누구겠어요? 바로 떠오르지 않아요? 매서운 이미지의 예. K컬처. 예. 촌. 최민입니다. 네. 단연코 네. 최민이죠. 단연코 최민입니다. 두 명은 인선을 해놨는데 그다음에 DJ 때 장관의 뜻밖의 인물 3명을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이 해수부 장관에 발탁이 맞아요. 돼요. 네. 그다음에 누구죠? 통일부 장관에 갑자기 정동영 장관 아니고. 정동영. 예.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김근태. 네. 이게 다 뭐예요? 정치적인 예비 주자를 키운 거죠. 예비, 그럼 네. 예비 선수를 그렇게 키우는 건데 그거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왜 장관에서 실적 내라 이거예요. 그 다음 때지만 유시민은 투구투구 자랑하잖아요.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하면서 이런 일 했다고 자랑하는데 그런 자원으로 제 눈에는 이 사람은 무조건 발탁을 해서 대선 후보 예비 자원 굳이 자원으로 쓴 얘기하자면 한준호. 네. 한준호 저희 방송도 같이 해봤는데 네. 굉장히 일단 외모도 출중합니다. 심지어. 잘생겼죠. 예. 뭐 그런 기준은 아니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유 해외에 잘생긴 대통령도 한 번 있으면 괜찮지 뭐. 하면서 우리 아직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이 외모적으로는 제일 아시아적 외모로는 통했다. 그렇죠. 네. 예. 한준호는 아마 근데 글로벌 외모로 통할걸요. 그러니까요. 예. 왜 외모로 가는지 모르겠다. 근데 예비 자원으로 저는 한준호 의원을 이렇게 실물도 본 적이 없고 네. 정말 잘생겼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물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 나이쯤 되면 어떤 정치인은 어떤 경로로 이렇게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준호는 한 번도 접점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 균형 감각이 엄청 있는 사람이고 자기 통제력이 강한데 정말 실력이 있구나를 여러 번 절감했어요. 여러 번. 물론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네. 이걸 냈지만 그의 살아온 히스토리, 난 그 노숙자 어려운 삶을 경험한 게 들었습니다. 예. 너무 매력적이더라고. 우리나라는요 아직까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그 피나는 걸 아는 사람이 대통령해야 됩니다. 삶에서 피나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밑바닥을 아는 사람이 그게 뭐 가난이건 가족사건 뭐가 되건 피눈물이 뭔지를 흘려본 사람 같은 존재가 대통령이 될 필요가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계층 이 각도 이거 벌어지는 거를 필사적으로 좁혀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네. 대통령의 사명이거든요. 그 밖에도 뽑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몇 명 더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아니 한 명 인선해 보세요. 구 기자가. 아무나요? 네. 저는 사실은 그 박균택 의원 사실은 주목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법무장관. 네. 그렇죠. 박은정보단 박규택이 나을까? 뭐 두 분 다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출신 성분은 비슷비슷하신데 그 장단점은 또 약간 개별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약간은 뭔가 이제 서글서글한 말솜씨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굉장히 단호한 부분이 있는 분이고, 그렇죠. 우리 또 이제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견적으로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면모 가운데 굉장히 따뜻함이 있을 것 매섭고. 같고. 네. 근데 좀 불안정해 보이는 게 있죠. 박은정 의원은. 근데 그건 캐릭터고. 그러면 박은정이냐 박균택이냐를 갖고 우리 한번 논쟁을 해보자. 이런 거 재밌다니까. 이제 시위장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국 등에서 좀 약간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네. 야 그러면 박은정하고 박균택 갖고 싸우는 거야 막. 서로 논쟁적으로 나를 시켜달라. 예를 들면. 그런 거 재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행정을 잘할지는 또 인제 임명권자가 더 네. 다른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지난 20년 동안 느낀 게 있는데 그 권력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럴 때 지금 같은 이제 오픈 소사이어티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물과 알려지지 않은 인물의 중에 어떤 쪽이 나을까라고 판단을 해 봤을 때 단연코 알려진 인물이 낫구나로 판단을 아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이제 임명권자가 볼 때 대중 뭐 유튜브 매체 구교영의 정치비상구에는 전혀 그런 데 안 나오지만 그들의 세계 내에서 유능한 사람이 있을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 말도 잘 못하고 심지어 외모도 안 따라주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반면에는 민주당이나 기타 야당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인물들이 국회의원에 많이 지금 당선이 돼요. 음. 됐고. 근데 그들의 효능감으로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그들끼리 내부의 실력자들로 구성된 게 바로 지금의 국힘당 의원들이에요. 근데 와 조금도 그들의 뭐 선악 뭐 이런 거 말고 실력을 못 믿겠어요. 음. 오로지 공천받는 기술, 공천자에게 잘 보이는 기술만 존재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명을 탈락시키고 한 명을 다시 등용할 생각인데 네. 제가 이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하던 초기에는 이준석을 등용했을 거예요. 그것도 유력한 자리에. 네. 근데 이제는 전혀 아니게 됐어요.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시면서 예.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혐오하는 게 정치 기술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술자로 그동안 처신하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만나면 좋은 사이였으니까 좋은 얘기만 했고 상상력을 공유하는 사이였는데. 그의 네. 비전이라든지 음. 하여튼 멋진 모습만 봤으니까 와 실제 그래서 '아 나한테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했구나.' 뭐 먼 과거 얘기지만.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실제로 그런 아무것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맞는데 근데 가령 정치 현상을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는 건 되게 이 나이브해 보였나 봐요. 왜냐면 로맨티스트로 생각한 거구나. 본인은 이상론적인 또. 얘기만 예예. 하니까. 근데 이상론적 얘기에 어떻게든 부합하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음. 옳은 길을 갑니다. 요번에도 지금 이준석 씨 귀국해서 네. 몇몇 발언 쏟아내는 거 보고 맞아요. '야 이거 되살아나기 힘들구나.' 그러니까 음. 죽어야 산다는 이치를 왜 모를까? 네. 그러니까 공항에 내려서 의자에 앉아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거 보면 아니 명태균과 어떻게 똑같은 발상으로 답변을 하지? "내가 음. 자료 많이 갖고 있는데 나 건드리면 나 깔 수 있어." 이거 정말 질색을 할 노릇이거든요. 뭐 정치 노름하듯이 비치니까. 그죠? 어. 예. 그리고 명태균 선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네. 국가 리더가 천하의 되려면 이준석이 예. 그 자리에서는 아무 소리 말고 나와서 음. 정말 장렬하게 전사할 각오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든지 어떤 음. 경로로 죽어야 사는 그 이치를 그런다고 의원직 날아가지도 않다고 핍박은 많이 받겠지만 와 이게 왜 정치 기술자라고 보냐면 명태균을 고리로 김건희와도 또 뭐 등등 이루어진 그 관계를 그걸 정치로 이해했었구나. 음. 그리고 정치란 원래 이런 거구나. 마쿠에서 거래하는. 야 그렇다면 대의명분은 도대체 뭐였는가? 네. 뭐였던가 해서 몇 개월 1년 전 같으면 등용했을 사람을 이제 절대로 어떻게 등용을 보면 하지 않을 총리까지도 거죠. 검토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그럼요. 때는 왜냐면 난 네. 세대 교체에 대한 그러니까 열망이 네. 너무 예. 컸거든. 젊은 인재가 중요한 자리에 꼭 와야 되는데 음. 대신에 반드시 뽑아야 될 이름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요?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비서실을 저는 확 축소해야 된다는 네.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을 데리고 정치를 하라 그래서 대통령은. 총리와 장관 위주, 행정부 위주의 예. 통치와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직할을 해야 된다는. 네. 그래서 수석 비서관들이 앉아서 각 부처에 대응하는 그 역할을 하니까 이게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이 시간만 잡아먹는 걸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싶은데 그러다 비서실장은 다르죠. 2인자이기도 하고 음. 정말로 정말 물건이 앉아야 되는 자리예요. 김민석입니다. 음.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민석이에요.
그다음에 그 효능감은 현저히 예전에 비해서는 떨어졌지만 적어도 한국이 통상으로 12위, 13위 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니 그 국제 정보, 국제 첩보가 목숨처럼 중요한데 지금 국정원은 난 뭐 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어. 뭐 하는 기관인지. 근데 뭐 하겠죠. 네, 무슨 일 음지에서 일하니까요. 예, 하긴 네. 하겠지. 그런데 유능한 사람 다 떨어져 나갔대잖아요. 몇백 명 단위로 아웃을 시켰는데 그 아웃된 사람들이 진짜 물건이래잖아요. 정말 국정원도 대개편을 해야 되는데 어, 신임 대통령 임기가 아니라 그 후로도 오래오래 국정원장을 할 사람을 하나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국가 안위를 위해서 또 북한이나 대중국 관계 안보를 위해서 정말 네. 국정원장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네. 이거는 정파색이 좀 열더라도 정권 바뀐다고 바뀌지 않을 오래갈 사람. 실력자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제가 보태서 뭐 여쭤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몇 명 열거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대중의 눈앞에 사라졌지만 그런 사람 중에 이탄희 의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나와서 설명했던 의원 중에는 이소영 의원 있잖아요. 그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물건이네. 김한규 의원도 보면은 굉장히 의정 활동을 최근에 보면 네. 젊고 참신하게 이렇게 정력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다들 네. 물건이죠. 근데 이탄희 의원은 너무 감성적이어 갖고 하여튼 정말 인물이고 삶의 자세가 정말 눈물겨운데 대신 좀 단단해져야죠. 뭐로 불출마하고 그러니까 권력 의지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서 이 엄혹한 시기에 목소리를 드높이면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어서 정치 자원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다시 이 법관으로 돌아가서 그 제명 되나 그건 그 절차는 잘 네, 모르겠지만 뭐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 부분은. 이탄희 네. 대법원장쯤 만들면 아주 그 우리나라 그 사법 체계가 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사법부의 판단이면 신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사법부에 의해서 유죄가 되면 죄인이고 죄인은 나쁜 사람이고 무죄가 되면 그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이 생각 듭니까? 야, 이 사람은 비싼 변호사를 살 돈이 없었구나. 정권의 밑보였구나. 유죄가 때려진 사람들에게 당장 가는 시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갖지 못하는 너무 불행한 네, 거예요. 사법 시스템을 바꿔볼 수 있는 사람. 네. 바꾸되 가혹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예컨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대로 하자면 이탄희 씨 같은 사람이 정말 매서운 대법원장을 할 수 있겠죠. 네. 대법관이어도 뭐 상관없고. 그리고 이소영 의원도 사실은 굉장히 극찬하셨잖아요. 극찬 정도가 아니라 성과를 냈잖아요. 금투세. 네. 아니 금투세 유예도 아니고 폐지로 한 게 이거 솔직히 저는 금투세 내가 뭘 알겠어요. 주장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이건 선거 전략적으로 봐야 된다고. 일단은 집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소영이는 아주 교묘한 거예요. 영리한 거라고. 네. 이소영 의원 정도의 실력과 머리를 가진 사람은 글쎄 그게 어떨지 모르죠. 경제관료로 써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 관료로. 네. 그리고 근데 환경에도 뭔가 좀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원래 네. 그쪽이죠. 환경부 장관도 괜찮고 근데 이 지금 우리가 흔히 모피아 하듯이 경제 관료들은 이제 일종의 신흥 귀족화돼 있잖아요. 다 잘 살잖아요. 그들의 월급을 보면 아니 저렇게 잘 사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다 잘 살았습니다. 퇴임 후에도 퇴임자들을 위한 경제 보상 장치가 다 마련돼 있고 아주 썩어도 말할 수 없이 썩었는데 다만 20-30년 전까지 경제 관련은 유능하고 잘난 놈들이었다고 그건 인정한다고.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 국정감사 때 나는 경제 관료들 어버버 하는 거 보면서 처음에는 저게 곤란하니까 바보인 척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바본 것 같아. 의원들이 찌르고 들어가니까 네. 준비도 안 돼 있고 모르기도 하고 나는 모피아는 그 말 그대로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소영 의원은 자기가 똑똑하지 그 체제를 시스템을 엎을 유형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추진력이 있는. 예. 네. 그러나 분명히 자기 눈에 현재 경제 관리들이 눈에 안 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환경 쪽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쪽은 외곽에서 시민단체 같은 데서 업적 세운 분들이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옛날로 치면 상공부, 건설부 이쪽하고 싸워줄 사람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지 권부 안에 있던 사람보다는 바깥에 많아. 예. 근데 경제 관료들은 진짜 머리가 현행 관료보다 몇 배 똑똑한 사람이 가서 파고들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갈아엎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제 관료들이 지금 내는 경제 정책 돈 못 푼다. 이 고집으로 그래 이 고집으로 몇 년 후에라도 무슨 뭐 어떤 이점이 온다는 걸 설명이라도 해내면 믿겠어. 네. 어떠한 이점도 없는데 결국은 현재 이 윤석열 고집으로 지금 풀어야 될 재정을 그냥 계속 억제해서 낸 결과는 결국은 양극화 최대한 벌리기. 네. 이거 외에는 어떻게 설명이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선생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유쾌한 상상인 거죠. 뭔가 이제 새롭게 섀도우 캐비넷을 논의해 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리에 네, 앉히는 거야. 자유롭게 좀 이렇게 토론해 보고 토의도 해 보자. 뭔가 이제 그 뭔가의 절망감들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건데 결국 그 얘기를 열린 공간에서 하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네. 즐겁게 미래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해보자는 취지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든 내 나라가 진짜 내 나라 같지 않아요? 내가 막 밀어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까지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네. 아주 정부 인선을 하는 게 여기서 한 명 빠진 게 있는데 네. 그 저는 또 절실한 게 이제 교육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건 뭐 길게 해야만 되지만 짧게 얘기하면 대학 무시험제예요. 그러니까 자격 고사만 보는. 네. 그 지론이시죠, 선생님의. 네. 제 지론 중에 지론이고 그거는 지론이 아니라 정말 그게 안 되면 죽어버릴 거야. 죽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교육부 장관은 나를 시켜줘. 자천이에요, 자천.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교육부 장관 말이 하기 마지막에 있었네요. 너무 늙었다 근데 내가 10년 전이었으면 진짜 대가리를 디밀 텐데 네. 원래 저는 그 노무현 정부 때 잠깐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자리는 네, 아니어도 들었습니다. 네. 청와대 연락이 왔을 때 그때 거절하면서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해봤는데 네. 나는 공직을 맡으면 안 될 인간이다라고 아주 확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또 이제 사회적 발언을 할 때 절대로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으리라 이 결심. 내 영역이 지금은 정치 발언하는 거고 그 전에는 문화 영역인데 단 한 번도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으려 요건 지켰어요. 네. 여성은 좋아했지만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철두철미 지켰어요. 요즘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근데 그 말씀 듣고 이제 선생님 스스로의 자천도 들었는데 혹시 그래도 이제 요즘 거국 내각이라는 표현도 있고 뭔가 지금 여당 쉽게 얘기하면 여권에서 눈여겨본 사람은 혹시 없으십니까? 사실은 이 생각을 그 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뭐가 잘못됐나? 시야가 어느 쪽으로 침입을 진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 국힘당 의원 중에서 이 사람은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맡겨서 써먹으면 아무리 보수당 사람이어도 유능하겠다라고 보는 사람 한 명만 청구해 주세요. 저는 없어. 저 개인적인 뭐 사실 이거 뭐 좀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김미애 의원 이런 분들은 걸어온 환경이나 길들을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밑바닥 인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어서 그분의 의정 활동 자체를 제가 세세히 살피진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공감되는 있거든요. 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잘 몰라서 답이 안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아마도 좀 어렵게 지내시고 뭐 예전에 뭐 제가 알기로 변호사 활동도 좀 이렇게 낮은 곳으로 많이 하셨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는 내가 지금 있습니다. 이미자랑 헷갈렸다. 네. 이미자랑 다른 사람이죠. 진짜 이미자 의원하고 아예 다른 사람입니다. 네. 지금 어쩌니 선생님 얼굴 안색이 좀 저를 좀 약간 다르게 보는 것 같았는데 이미자 의원은 아닙니다. 네. 이미자가 유능해? 난 너무 네. 이상했는데. 뭐 그런 분이 있는데 아무튼간에 뭐 제가 추천드리니까 한번 댁에 가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제가 제일 놀란 국힘당 의원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원래는 약간 바른 소리도 내던 사람인데 이제 이 주장이 확 바뀐 지는 꽤 오래됐죠. 방송을 같이 여러 번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오래 해서 이제 저쪽으로 넘어간 건 알지만 그래도 사람이 지켜야 될 체면이 있잖아요. 네. 체면이 뭐고 다 버리고 그냥 정말 알몸으로 정치를 하는구나 느끼는 사람인데 김민전이라는 사람이에요. 경희대 교수고 과거에 같이 프로그램도 좀 하시지 않았나요? 많이 했어요. 네. 많이.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저 보수 쪽으로 정치적인 돌아섰지만 성향을 드러낸 상황이었고 그보다 훨씬 전에는 바른 목소리를 내는데 그때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문재인 정부를 너무 싫어해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야 하여간 최근의 변화상을 보면은 좀 다르게 놀라워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근데 웃긴 게요. 그 보수 목소리를 내거나 진보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에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령 상황이 바뀌면 정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연히 지금 민주당 의원이어서 이재명 노선에 동참을 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국힘스러워질 수 있고 현재 국힘에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민주당의 동감하고 성향에 가까운 사람이 예,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내가 네. 폭로할 수도 있는데 그건 참아야지. 네. 아니, 결국 김행 씨가 한때 얼마나 진보 목소리를 낸 줄 아세요? 진짜 놀라울 정도